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0회 전산회계 1급 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우리가 문제 1번은 회계 2급에서도 엄청 많이 하지만 일단 우리가 거래가 아닌 것에 첫 번째는 우리 상품 주문하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담보를 제공하다, 직원을 채용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물건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거래 맞고요. 지난달에 직원 급여를 회사 사정으로 급여 1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면 돈을 안 줬지만 미지급이다라고 하는 부채가 발생을 하게 돼요.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부채도 같이 동일하게 발생하니까 거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정답은 3번 같아요.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다음 달 5일에 구입할 물건을 예약하였다. 예약. 이제 앞으로 예약이라는 표현도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예약하였다. 아직 거래가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화재가 발생한 것은 당연히 내 자산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계속 외우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가 몇 가지 있죠? 5가지. 그렇죠? 짧게 적을게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서,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재무제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가지가 있더라. 정답은 1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들어가 있어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는 아니더라.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자, 2번 보기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도록 되어 있죠.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에 하에 작성된다. 그래서 4번 보기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4번 보기는 회계의 기본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다른 표현으로 회계의 기본 공준이다 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준의 기본 가정에 3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렇게 3가지를 전제로 깔고 우리는 회계다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승주의 회계연도 말 기말 창고에 실제 보관 중인 상품은 2천만 원이다. 다음의 사항을 창고 재고에 반영하여 정확한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3번은 재고자산, 소위 말해서 내 거죠. 내 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 것. 자, 일단 기본은 내 것 2천만 원이 창고에 보관 중이었고요. 자, 그 다음 보기 한번 볼게요. 자, 단기 미국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 후 기말 현재 선적 후 이동 중인 거.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은 출발항에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그럼 매입하고 있으니까 소유권 넘어왔으니까 내 것이 맞겠죠. 그래서 500만 원.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 내 것이 맞고요. 단기에 판매를 위탁하고 공장에서 반출하여 수탁자에게 인도했으나 기말까지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하고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300만 원. 수탁자가 300만 원 보관하고 있는 거 아직 못 팔았으니까 내 거 맞죠. 내 거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니까. 그래서 3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단기에 상품권을 판매하였으나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 200만 원. 자, 우리 상품권은 뭘로 처리하죠? 상품권을 판매를 하게 되면 상품권은 내가 물품을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정 과목 이름이 뭐냐면 선수금이 돼요. 돈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내 재고자산은 이렇게 원래 2천만 원과
500만 원, 300만 원 더하니까 2,80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 일시 소유의 목적으로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맞고요. 구입 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회계 처리한다. 그런데 이 수수료 비용,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무조건 몇 번대?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단기매매증권만 900번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주식 같은 경우에 주가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주식 차트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장주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시장성을 상실했다. 시장성을 상실했다라는 표현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상장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상장주.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상장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5번은 조금 중요한 문제에 해당하고,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이게 여러분들 세무 2급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세무 2급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기 볼게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강제 매입한 채권의 매입 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제 매입 국공채라고 얘기를 해요. 강제 매입 국공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강제 매입 국공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사요. 승용차를 사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사는 거니까 강제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액면가를 보면 이건 예로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실제로 내다 팔게 되면 시가는 뭐 한 7, 8만 원 정도밖에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입할 때는 액면 금액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가격은 8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의무적으로 사야지 되다 보니까 10만 원 주고 샀는데 실제로 나의 가치는 8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차액 2만 원이라는 차액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차액 2만 원에 대해서 이 2만 원을 우리는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강제 매입 국공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얘는 차액만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2번, 서로 다른 용도의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종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종자산, 종류가 서로 다른 자산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동종자산이라는 게 있고 이종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동종자산은 같은 자산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차와 차를 바꿨다.
차와 차를 바꿨다. 그래서 차를 다른 차로 바꾸게 되면 동종자산에 해당하고, 그러면 이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만큼이 취득원가가 돼요. 장부가만큼이. 이종자산은 예를 들어서 차와 기계를 바꿨다. 그러면 서로 다른 자산이 되겠고, 이때는 공정가치가 내 자산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만큼이 취득원가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부가액은 동종자산일 때 우리는 장부가액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종자산이다라고 보시면 서로 다른 자산, 이종자산은 공정가치가 바로 취득원가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 후 감가상각비로 비용화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하는 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에 플러스 시켜주시는 거고요. 원가에 플러스 시켜주시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수선비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되고, 자동차를 수리했을 경우에는 차량 유지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게 보시면 두 종류 이상의 유형자산을 하나의 금액으로 일괄 취득한 경우 각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그래서 네, 맞는 표현이고, 4번 보기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건물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 있는 땅도 같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땅도 생기고 건물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1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는 우리가 땅, 쉽게 얘기해서 토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는 게 있더라. 내 장부에 기록할 때는 빌라 한 채를 샀어요. 그러면 빌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빌라에 가지고 있는 땅도 같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토지의 공정가치가 40%다. 토지의 공정가치가 40%고 건물의 공정가치가 60%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장부에는 토지는 4천만 원, 그리고 건물은 6천만 원으로 기록을 해 두셔야 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냐면, 토지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가치가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봐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지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감가상각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감가상각을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토지의 금액과 건물의 금액을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금액을 1억, 전체 토탈 1억을 주고 샀지만 6천, 4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과정을 우리는 안분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안분, 나누어 준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세무 2급에 가면 이제 안분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표현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고등부들한테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회계는 외계어다.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자로 다 되어 있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잘 생각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종자산의 교환은 공정가치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문제 6번은 자본잉여금 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우리 문제 6번에 자본잉여금, 우리 어떻게 외웠죠? 자본잉여금은 주, 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잉여금 그냥 무조건 암기, 주, 감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세 가지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처분잉여금, 이익준비금 이렇게 두 가지는 이익잉여금에 해당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라 감자 차익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 하나만 우리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여 결산 분계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문제 7번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매출 원가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죠? T자 그려서 기초에 우리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시게 되면 우리 매출 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매출 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기초의 금액이 얼마 나와 있어요? 110만 원. 110만 원. 그리고 총 상품 매입액이 45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230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230만 원. 그러면 120만 원 더 빼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335만 원인가요? 335만 원의 매출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고 이 매출원가는 여러분들이 결산 문제에서 상품 재고액, 뭐 제품 재고액, 제공품 재고액 이렇게 나오면 우리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죠.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는데 상품의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얘 위에 제목이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산일 날 짝대기 긋고 집주인을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결산 분계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분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해서 설정한다. 네, 대손충당금이라는 것 자체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것을 대비한 거니까 내가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되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네, 맞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우리 뭘로 처리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그래서 우리 문제 8번에서는 미수금과 대여금에 대한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미수금과 대여금에 대한 대손은 우리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게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업 외 비용.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한 것만 대손상각비,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고 미수금과 대여금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9번 원가회계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전설의 단기 원가 자료이다. 주식회사 전설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문제 9번은 기본적인 문제로 우리가 제공품 계정 정확하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공품 계정 제공품 계정에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 소비액, 노무비 소비액, 제조 간접비 소비액 그리고 대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가 합계가 맞으니까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2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30만 원. 그리고 단기 소비액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단기 총제조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거고 재료비가 30만 원.
그리고 노무비가 20만 원. 그리고 제조간접비 소백은 25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30만 원 빼고 나면 65만 원 나오나요? 그렇죠?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65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조부문 X에서 제조부문 A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계배분법을 사용하고 Y부문부터 먼저 배분한다고 가정한다 그랬어요. 문제 10번은 우리가 일단 보조부문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보조부문에는 X와 Y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조부문에 A와 B가 나와 있어요. B. 자,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건 X에서 제조부문 A에 배분되는 보조부문 B. 자, 그러면 X에서 A로 가야 할 것을 물어봤어요. 이게 일단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료를 보면 X부문과 Y부문의 배분 비율이 나와 있는데, X는 Y의 20%, 그 다음에 A의 30%, 그 다음에 B의 50%를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Y는 X부문의 10%, 그리고 A부문의 25%, 그리고 B부문의 65%를 배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X부문의 발생액은 35만 원, Y는 50만 원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35만 원과 Y의 50만 원이 일단 있더라.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이 뒤로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제조간접비 배부만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단계배분법으로 하라 그랬고, Y 부문을 우선적으로 먼저 배분해라. 그러면 Y의 50만 원을 각 부문으로 먼저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50만 원이 X부문에 10%가 가야지 되니까 10%면 얼마가 가요? 5만 원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얼마가 갈 거고 얼마가 갈 거예요. 그렇죠?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X에서 A로 가야지 될 부분에, 자, 그럼 X는 총 얼마냐면 40만 원의 보조문 원가가 발생을 했고, Y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단계배분법이니까. 단계배분법은 이미 배분이 끝난 Y한테는 배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X에 있는 40만 원을 이제 A와 B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A는 30%라고 되어 있고 B는 50%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이렇게 비율로 계산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왜? Y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80이라 보고, 그러면 우리는 총 X의 금액은 40만 원이고요. 이 40만 원을 그중에서 A한테 배분해야 할 금액은 둘의 합 80% 분의 30에 해당하는 것만 배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절반이니까 8이니까 5, 5, 3, 15, 15만 원의 배부액을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로 가야 하는, X에서 A로 가야 하는 이 금액은 15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10번 문제는 너무 중요하고, 네, 제 거 핵심만 딱 영상에 보시면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세 가지를 순서대로 배분하는 방법이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답은 4번 15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다. 네, 1번이 정답. 자, 11번은 우리가 고정비, 변동비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데, 우리 고정비는 총 원가가 일정한 거, 변동비는 총 원가가 생산량에 따라서 증가하는, 단위당 원가는
반대로 단위당 원가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더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보기는 직접 재료비는 기본 원가에도 속하고 가공 원가에도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원가는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원가는 우리가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실 수 있게 되고, 원가는 이 세 가지의 원가는 개별 원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을 하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원가의 구분을 이렇게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원가 혹은 기초 원가라고도 하고 기본 원가라고도 해요. 제조 간접비는 간접 원가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종합원가 계산에선 직접 재료비만을 우리가 재료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가공비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가공비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전환 원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는 기본 원가에도 속하고 가공 원가에, 직접 재료비는 기본 원가에도 속하고 가공비가 아니라 재료비에 해당한다. 지금 문제에서 앞에 글자를 바꾸면 직접 재료비는이 아니라 직접 노무비는 직접 원가, 기본 원가에도 속하고 가공 원가에도 속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간접 원가는 특정 대상에만 소비되어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이다. 직접은 추적이 가능한 거. 추적이 가능한 거, 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한 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아니요, 의사결정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원가를 의미한다. 자, 매몰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지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없는 원가.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매몰 원가를 우리는 매몰 원가, 어떤 걸 매몰 원가라고 하냐면 장부가를 매몰 원가라 해요. 장부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내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부가를 매몰 원가라 하고, 이 매몰 원가는 우리가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비관련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었고요. 자, 문제 12번으로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네, 개별원가 계산은 제일 큰 특징은 주문 생산 형태를 띠고 있더라.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은 연속 대량 생산에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개별원가 계산에선 작업별로 집계를 하고, 종합원가 계산에선 공정별로 집계를 하게 된다.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은 원가 계산, 원가 집계표, 원가 계산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작업별로 원가 계산을 하게 되고,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집계를 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밑에 보시면 3번 보기에 개별원가는 작업 원가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게 되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제조원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4번 보기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은 일반적으로 직접 재료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그랬는데, 기말제공품 계산을 하시다 보면 선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거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재료비는 거의 대부분 착수, 대신에 진행도 있을 수 있어요. 착수와 진행.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고, 가공비는 무조건 진행이다. 가공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서, 왜냐하면 전기요금 미리 내고 쓸 수 없잖아요. 써봐야 얼마큼 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공비들은 내가 써봐야 그 금액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상태대로. 재료비는 착수가 가능해요. 자, 이번 달에 500개 생산할까요? 그럼 재료 500개만큼을 미리 사다 놓고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재료는 착수와 진행 두 가지가 가능하지만, 재료비는 두 가지가
어떤 걸 선택하든 가능하지만 가공비는 무조건 진행밖에는 할 수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 그러니까 돈으로 받았을 땐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만 돈 이외로 받았을 땐 무조건 부가세는 시가를 따지게 된다. 회계의 기본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것이 나갈 때는 항상 장부가, 그 다음에 남의 것이 들어올 때는 항상 공정가치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부가세를 계산하실 때는 항상 시가를 기준으로 할 거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셔도 문제 푸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일반 과세자는 매출 공급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2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 공급 대가,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 이 공급 대가는 누가 사용해요? 간이가세자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간이가세자는 공급 대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하게 되고,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대가의 일부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가의 일부,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게, 당연히 빼주셔야 되겠죠. 매출 애누리랑 환입은 매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래서 면세 대상, 우리가 농축수 임산물 면세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면세 품목들 한번 조금 살펴볼까요? 면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 그 다음에 의료, 보건, 이런 것들이 다 면세에 해당하더라. 이해가 되셨죠? 교육 서비스도 면세에 해당하고요. 종류는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지 될 거. 토지 자체도 면세에 해당하고, 금융, 보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면세에 해당한다. 그래서 면세 품목들을 조금 암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네, 그래서 주택도 거래 종류, 주택은 일단 면세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파트의 최초 공급에는 우리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면세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 정도는 조금 세무 2급에서 공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토지의 공급 자체 면세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답은 그러면 4번 재화의 수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수출은 무조건 뭐를 적용해요? 면세가 아니라 수출은 영세에 해당하죠. 그렇죠? 영세.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작성 시 필요적 기재사항 4개 있죠. 그렇죠?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세, 그리고 작성 연월일. 그래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당연히 등록번호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작성 연월이 필요하고요.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틀린 것.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은 당연히 있으셔야지 되겠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20회의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론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에 조금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원가 회계 5문제를 무조건 맞추셔야지 된다. 그래서 계산 문제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보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서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